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사업의 날입니다.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방산 수출 규모로 보면 이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K방산, 우리 대한민국 이제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됐는데요. 올해 방위 산업의 날이 공식 시행이 됐고 어제는 기념식까지 열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노력 필요한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국민분들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위 산업의 날, 어제 7월 8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75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K방산의 성장 과정 한번 정리해 보죠. 진짜 오랜 역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듯이 이제 1950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 만들 수 없는 나라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사실 총기도 만들기 어려운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70년대, 그러니까 71년에 이제 미국의 M16 소총을 그님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총기 생산도 20년이나 늦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20년이나 늦게 이게 이렇게 될 정도로 방산에 좀 뒤처진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철강 산업이라든지 보조 산업이 바탕이 돼야, 중화공업이 바탕이 돼야 이 방산이 육성되는 것인데 60년대, 70년대 이때야 돼야 이제 중화공업이 본격 육성하기 시작하는 시절이라 그때부터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고속 성장을 하죠. 우리나라 중화공업 기반이 다져지고 이제 철강 같은 기반 산업이 육성이 되다 보니까 1979년에는 참수리급 고속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배를 만들기 가장 작은 배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도 같이 컸으니까. 조선이 같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 뭐 잠수함까지 우리나라 자체 제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산업 성장이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것은 포죠. 아무래도 북한과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제 포로서 격파를 많이 해야 되고, 자주포라든지 뭐 155mm 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무기 수출의 중심이 되는 K9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금 뭐 자막에 나갔지만 155mm 포를 연장해서, 그 사정거리 같은 것도 연장해서 북한과의 대전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고도 성장이 뭐 본계에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간에는 뭐 1970년대 세워진 어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와 같은 방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 시설을 혹은 미국의 군함 같은 것들을 수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은 뭐 지금 10위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4위 수준까지 올려가지고 4대 방산 강국이 되겠다라는, 무기 수출 측면에서 강국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71년 우리가 뭐 어르신들은 M16 그랬더니 M16
총을 처음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던 그 K방산의 시작점이었었고요.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국민분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이 방위산업의 날이 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고, 특히 7월 8일이 된 이유가 이순신 장군과 또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방위 산업이죠. 네.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군사 무기 중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거북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역사로 올라가 보면 그렇죠.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각인이 된 어떤 군사 무기는 거북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위 산업의 날이 거북선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8일이 난중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92년 임진왜란 이제 처음 났을 때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북선이라는 게 결국은 첨단 산업기술, 우리나라 산업기술, 방위기술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처음 거북선이 전쟁에 쓰인 날, 결국은 물론 전쟁 날은 조금 늦지만 출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월 8일로 정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표 자체도 거북선의 혼으로 K방위를 지키겠다, K방산의 미래로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을 정도로 거북선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이미지,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감, 호국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방위산업의 날이 이제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우리 흔히 말하는 조국의 국토 수호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7월 8일로 정했다. 아무래도 거북선이 가진 상징성,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인식을 해서 7월 8일을 국경일로 정했다라고 죄송합니다.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세계 4대 K방산, 세계 4대 방위산업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수출 규모는 이제 10위권에 들어갔고요. 후보자 시절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방산 관련한 정책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함께 우리 신정부의 방산 정책 내용들, 핵심 내용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제 방위 산업이죠. 네. 산업이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수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방산 수출에 대해서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처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라든지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또 외국을 지키는데 열심히 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기술 자립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첨단 센서라든지 핵심 기술들의 일부는 또 미리 이제 방산이 발달된 미국이나 일본의 부품을 네.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광학 기술이라는 센서 기술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이 좀 앞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해 왔다. 레이더 같은 것들도 핵심 부품의 일부는 또 이용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립을 강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R&D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네. 방산의 지원을 R&D 텍스 크레딧, R&D에 대해서 투자세 감면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방산 기술의 R&D를 측정하면서 기술 개발 도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방산 수출이란 것은 국가 간의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아무래도 무기를 만들어놨는데 무기에 대한 수리가 안 된다든지 향후에 AS가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권역별 수출 전략 수립 및 방산 협력국 확대, 결국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방산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을 많이 늘리겠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늘리고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계속해서 방위산업의 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청도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념식에서 방위산업 종사자 5명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좀 담긴 함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에 기여한 것이 물건을 만들어서도 있지만 기술을 개발해서도 있고요. 수출에 대한 어떠한 전략을 짜실 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다층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여하신 분에게 표창이 갔다. 훈장 및 포상이 수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 세라믹 수출 확대에 기여하신 삼양컴텍의 김종일 대표이사라든지 그다음에 청궁투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IG 넥슨이잖아요. LIG 넥슨의 네. 장동건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시 장보고라는 이제 잠수함 혹은 잠수함에 대해서 또 수출을 드라이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성능 확보에 기여한 안진현 해군 중령님, 그다음에 수출형 방산구조 전환. 결국은 방산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북한과의 전쟁만 위해서 어떤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정영철 수석 연구원께서는 그런 전략 쪽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한 K9 자주포가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방산 물품이라 볼 수 있는데 네.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계획을 실제 성사한 박상원 상무님,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박상원 상무님까지 해서 결국 방산이란 것이 소재도 잘 만들어야 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도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5개 분야에 대해서 훈장 및 포상 이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는요, 미국 이 국무부에서 마이클 J. 바커로 국장, 부차관고급인데 함께 했습니다. 기조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조선 쪽에 관한 협력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바카라 국장 내용도 한번 볼까요? 연설 내용? 이제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네. 방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협력할 지점이 어디 있냐, 방산 측면에서 협력할 측면이 어디 있냐를 보면은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군함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함이란 건 조선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또 군함의 수리까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수리라든지 건조 같은 것들이 조선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란 것이 1950년대 이후에 굉장히 쇠락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군함을 만들기에도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대양 해군을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군함수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른 위기감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방산 정책이란 기조 연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위해서 열린 시장을 만들자. 특히나 해운이나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열린 시장이란 건 어떤 거냐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방산이라는 것들은 기존에는 어떻게 보자라면 A라는 국가는 A라는 국가를 위해서 B라는 국가는 B를 위해서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열린 시장을 통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자라면 미국 해군을 위해서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혹은 MIG라고 해서 수리 같은 것들을 맡아줄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하자라는 큰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파트너십, 결국 선박의 건조라든지 흔히 말해서 수리 같은 것에 대한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한 이런 정책 발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행사 하나를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창원에서요, 2025 방산부품 소재 장비 대전이 개최된다라고 하는데, 자, K방산의 현주소 또 미래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죠. 행사 내용 좀 함께 볼까요? 예. 그 방위산업촌에서는 이제 경남 창원시에서 네. 창원시에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방산부품 소재 장비 대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창원이냐? 결국은 사천에 어떻게 보자라면 항공시설, 네. 그다음에 창원에 진해에 해군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란 것이 육군에도 있지만 우리가 수출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군이나 미래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은 해양 기술을 넘어서 항공 기술까지 가야 된다는 큰 특징을 잡고 큰 개념을 잡고 이렇게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사실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지역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방산 분야거든요. 네. 카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산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소재 장비 대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 부품이라든지 소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스를 만들고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강조하는 게 늘 중소기업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의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AI라든지 미래는 결국은 이제 팔란티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AI라는 무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프트웨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네. 측면이 강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는 이런 거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있고 그다음 육해공 전시관, 기업관, 벤처관 이런 것들 채용관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K방산의 빅4라고 하면 크게 4개 기업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이제 카이까지 이렇게 빅4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출과 수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돈이 입금되고 수출하는 걸 잡힌 거 외에 수주, 앞으로 계약할 거야라는 이 수주 잔고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K방산의 수주, 수출, 현황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가죠. 상당하죠? 상당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주가에도 뭐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빅4의 수주 잔고는 100조 원을 넘었다. 100조 원을 결국 수주란 네. 것이 그러니까 배라는 것이 한 번에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는 거기 때문에 무기나 탱크 같은 것들도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없고 차근차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100조 원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뭐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방산 4사의 수주 잔고가 94조 원 가량 되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K2 전차가 폴란드 2차 계약을 끝났는데 결국은 이 2차 계약 끝나면서 100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사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1조 원, 카이 같은 항공사의 카이 같은 경우는 24조 원, 현대로템 21조 원, LIG 넥선 22조 원 해가지고 4사들이 굉장히 균등하게 많은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천공2라는 뭐 어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이라크, UAE에 뭐 12조 원 수출 성사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의 경우 한국형 사드 시스템 그 흔히 말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개발 사업에서 참여하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방산 4사의 영업이익이 4.6조 원 가량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수익성 차원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HD 현대라든지 하나오션 등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조금 더 수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해양 방산 역시 수출 다변화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되고 있다. 결국은 4대 기업들 그리고 이외의 기업들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방산 수출에 나가고 있고 뭐 K9 자주포에 대한 뭐 추가 구매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아무래도 러시아와 이제 긴장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우리나라 수출에 핵심적인 양상을 하고 있다라는 아마 도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우리가 흑표 전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폴란드와 이제 2차 계약도 맺으면서 수주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가 바로 최근에 쾌거가 나왔습니다. 자, 폴란드의 흑표 전차 수출 계약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물건도 가고 또 돈도 입금되고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 원대 정말 큰 계약이죠.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이 3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면 이제 보통 무기 수출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흔히 말해 자국 내 얼마나 생산해야 된다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자국 내 생산을 하지 않으면 무기에 들어가는 포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국 내에 얼마 생산해야 되는지 이런 계약 분부이 하나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가 또 수출 금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폴란드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쪽 사정도 있죠. 폴란드 정부 사정도. 폴란드 정부는 또 이게 재정 지출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재정의 타이밍이라든지 수출의 문제, 우리나라 수출 금융의 문제들이 얽혀서 정확하게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조 원 가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차의
K2 전차를 180대 계약했는데 이중 K2PL이라는 형의 전차는 63대를 폴란드에 생산하기로 했다. 결국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 그러면 아무래도 자국의 일부 생산 시설 유치할 수밖에 없고 이 유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갈등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한국 기업의 수출 입장에서는 조금 덜 만드는 게 수익성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입장에서는 국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전략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뭐 추후 공개 여기는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장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폴란드 기반이 돼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K2 전차 수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 2차 수출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하나가 이라크의 우리의 이 천궁2 이 수출하는 이야기도 꽤 오래됐거든요. 이것도 좀 매듭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크의 천궁2 수출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물론 이게 정확한 이제 결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워낙 얘기 많이 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네. 사실 이 천궁2란 것이 어떤 거냐면 지대공 유도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미사일 같은 것들을 방어할 수 있고 혹은 미사일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란 것들이 미사일 같은 것들에 그렇죠. 의해서 많이 그쪽은요. 이루어지는 영상이 네.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옛날에 이라크 전쟁이 비었다라고 보시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천궁2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IG 넥슨하고 하나그룹에서 첫 물량 우선 공급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라는 뭐 메시지는 그러니까 정확한 계약은 아니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이고 네. 있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이라크 쪽에서도 국방부 미디어 국장이 곧 고도로 발달된 항공의 방공 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자라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협상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갈등 사태에서 보셨지만 미사일 간의 어떤 문제들이 중동에서는 굉장히 심한데 이라크 입장에서도 이런 미사일 방호 체계 그리고 항공기라든지 미사일 요격에 쓰일 수 있는 체제들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적극적인 방산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뭐 이라크 내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중동 나라에도 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K방산 수출로 봤을 때는 이미 10대 강국으로 들어갔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개별 기업들도 봐야 되는데요. 이 방산 기업들 한 100위권을 놓고 봤는데 여기에 우리 K방산 기업이 상당히 포진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역시 방산도 민관 협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좀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야말로 민관 협력의 꽃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아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가 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금융 같은 능력들이 결부돼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나라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방산은 절대 수출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100위권 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42위로 올랐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24위로 순위가 급상승했다라고 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카이 같은 경우에는 FA-50이라는 경공격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 일부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의 항공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항공 전략을 위해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전투기를 개발해서 전 세계 56위로 등극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천궁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천궁 지대공 미사일 개발해서 76위. 현대로템은 이제 K2 흑표 전차를 개발해서 전 세계 87위 정도 수준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큰 수출 같은 것들 그리고 전략이란 것들이 외교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혁신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대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 AI가 발전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이 AI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AI와 방산과의 결합 역시 좀 기대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